백성들에게 문자를 읽고 쓸 수 있게 하여 억울한 재판을 겪지 않게 하려는 세종의 이른바 훈민정음 프로젝트는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세종실록으로 볼 때 한글의 창제 사실이 맨 처음 세상에 알려진 것은 1443년 12월 30일입니다. 세종 제위 25년째였던 그해 1443년 연말의 실록 기사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금이 이달에 친히 언문 28글자를 지으셨는데 무릇 문자 즉 한자에 관한 것과 이두에 관한 것을 모두 쓸 수 있고 글자는 비록 간단하고 요약하지만 그 전환하는 것이 무궁하니 이것을 훈민정음이라고 일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한글의 창제자가 세종이라는 것, 시기는 1443년 12월이라는 것, 이것을 말해주고 그 글자가 간단하면서도 전환이 무궁하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글의 장점을 집약해서 보여주죠. 간호하나 전환 무궁하다. 한글에 대한 다음 정보는 이듬해인 2월 16일자 기사에 나옵니다. 집현전의 교리 최향 등에게 언문으로 운해를 번역하게 하고 세자였던 문종, 수양대군, 안평대군으로 하여금 그 일을 관장하게 하였다라는 기록이 이것입니다. 이 기사는 한글 창제에 관여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집현전의 학사로는 최향, 박팽년, 신숙주, 이설로, 이계가 참여했습니다. 세자인 문종, 수양대군 안평, 왕의 내외척을 관장하는 부서인 돈영부에서도 강희안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이는 집현전 학사들은 모두 20, 30대의 소장파 학자들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나이가 많은 최향이라는 사람이 당시 35살이었고 박평년, 신숙주, 이계 그리고 강희안은 모두 28세, 20대 후반이었죠. 그 당시 40대 후반이었던 집현전의 부제약 최만리 그리고 43세였던 응교, 정창손 등은 40대 노장파는 여기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눈여겨볼 것은 세종이 언문으로 윤회라는 책을 번역하게 했다는 제목인데요. 운회란 것은 명나라에서 만든 한자의 발음 표기책인 고금, 운회, 거요라는 것을 가리키는데요. 아마 이것 때문에 오늘날 중국 사람들은 어려운 한자를 쉽게 배우기 위해서 한글을 만들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학교에서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록의 운맥을 잘 살펴보면 한 세종의 운해 번역 작업은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목적은 한글이 한자의 발음을 매우 정확히 표기할 수 있는 우수한 문자라는 것을 그 당시 반대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앉는 게 아니고 가장 쉽게 한자를 표기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나흘 뒤 최만리 등과의 논쟁에서 세종께서 네가 운서를 아느냐? 사성 칠음의 자모가 몇이나 있는지 아느냐라고 논박한 것은 바로 그런 맥락이었습니다. 하여튼 이것을 계기로 집현전 소장학자들과 세자 및 종친을 중심으로 비밀리에 진행되던 한글 창제 사실이 최만리 등 집현전 노장파 학자들의 귀에 들어갔지요. 그리고 불과 나흘 뒤인 1444년 2월 20일에 최만리 등은 그 유명한 훈민정음 창제 반대 상소를 올립니다. 한자로 1221자로 되어 있는 장문의 반대 상소는 얼핏 보면 너무 그 중화교조주의자처럼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걸 잘 살펴보면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히 매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태조 이성계의 즉위교소, 왕의 취임사에 나타난 것처럼 조선왕조는 일찌감치 제후국으로서 명나라는 황제국과의 관계에서 강대국 동맹 노선을 대외관계 기조로 채택했습니다. 강대국과의 얼라이언스, 동맹 노선을 통해서 안보를 지키자는 것이었죠. 또한 세종 역시 명나라 황제나 사신들이 오면 지성스럽게 사대를 해서 명나라의 신뢰를 얻는 데 주력하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자와 다른 고유어 문자 체계를 만들겠다?
이것은 비유하자면 오늘날의 NPT, 즉 핵무기 확산 금지 체제 상황에서 우리는 NPT 지키지 않겠다고 핵 개발하는 것과 같은 중대한 사태를 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최만리가 말한 것은 바로 그런 위험성을 지적한 현실주의적 지적이었다고 보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종도 최만리가 지적한 말의 타당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한글 창제는 문명의 큰 흠결이며 대국을 섬기고 중화를 사모하는데 부끄러움이 있다라는 최만리 말에 대해서는 노 코멘트, 언급을 회피합니다. 대신 언어학적 측면에서 반론을 폈지요. 아울러 이제의 언문을 창제한 것은 백성을 편리하게 하게 한 것이다. 즉 편민이다. 내가 안 하면 누가 나중에 바로잡겠느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세종의 이러한 주장은 그다지 설득력이 커 보이지가 않습니다. 백성을 편리하게 편리하게 한다는 편민이라는 명분 외에 최만리 등 당시 반대판 지식인들이 그렇구나, 그렇겠군요 라고 납득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가 운서를 아느냐, 뭐 이런 그 의문학적 지식을 따지는 세종, 무엇보다 내가 너희가 말이야 이 설총은 옳다고 그러면서 이두로 만든 것에 대해서 너 임금이 하는 것은 그러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세종의 그 모습을 보면서 임금의 지위를 이용해서 윽박지른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이러한 대결 상황은 최만리의 상소보다 12년 전에 했던 허조와의 논쟁에서 비슷하게 전개됐습니다. 저는 허조와의 그런 법을 백성에 알릴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둘러싼 찬반 논쟁을 제1라운드 논쟁이라 한다면 바로 이 최만리와 논쟁을 제2라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종 제위 14년에 했던 1432년 11월에 당시 이조판서였던 허조가 법조문을 이두문으로 번역해서 백성에게 알리자라고 하는 세종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백성들이 법을 알고 농간 부리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종이 그러면 법을 알지 못하고 죄를 범하는 게 옳겠느냐? 그것은 마치 이 조삼모사와 같은 거 아니겠느냐? 백성을 속이는 거 아니냐? 모름지기 일반 백성들도 법을 알아서 금하는 것을 알아서 두려워 피하게 하는 게 옳겠다. 지 금하여 왜 피하게 하자 이렇게 논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여튼 제1라운드에서 제2라운드까지도 갔지만 여전히 한글 창제 법을 백성에 알주자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반대파 지식인들이 그다지 설득당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종이 바로 제작한 것은 훈민정음 해례본입니다. 제2라운드까지 성공적으로 치르지 못한 세종이 그로부터 2년 뒤인 1446년에 드디어 훈민정음 해례본, 그래서 치밀한 논리를 전개하는데요. 그 논리를 살펴보기 전에 훈민정음이란 말에 대해서 약간 오해를 좀 풀고 갈겠습니다. 그 하나는 유네스코가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하고 있는 것은 한글이라는 문자체계, 코리안 알파벳이 아닙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이란 책입니다. 기록유산인 만큼 문자체계, 언어가 아니고 기록유산으로 남아있는 책을 등재할 수 있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훈민정음이라는 말에 대한 오해인데요. 훈민정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1443년 12월에 창제된 새로운 문자체계, 코리안 알파벳 시스템입니다. 다른 하나는요, 그 문자체계의 취지와 원리의 그 특징을 기록한 책입니다. 대체로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그 전자인 문자체계는 훈민정음으로 후자인 그 책은 훈민정음 해례본으로 구분해서 적기도 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후자의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1446년에 완성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세종이 지시하여서 착수되었고 세종 제위 28년째인 46년 음력 9월 상한에 완성되었다고 되어 있고 바로 그것을 우리는 지금 한글날로 삼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책 제목이 새로 만든 문자체계, 즉
그보다 먼저 만들어진 책이 똑같은 훈민정음이라고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이 1940년경에 경상북도 또 안동의 어느 고가에서 오래된 집에서 발견돼서 고 전영필 선생님의 손에 들어가서 지금은 간송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지요. 도대체 세종은 2년 10개월 전에 창제가 끝났고 그 사이 해외 학자 자문도 했고 몇 가지 실험까지 거친 상황에서 굳이 이 책을 펴내야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바로 그 당시 반대파 지식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였다고 생각합니다. 제 아무리 국왕이 역점을 두어서 추진한 훈민정음 프로젝트를 할지라도 그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이자 정책의 실질적인 추진 주체인 사대부들이 반대할 경우에 결코 그 프로젝트는 안착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훈민정음 해례본에서 세종이 전개한 논리는 무엇이었을까요? 훈민정음이 한자보다 더 뛰어난 문자책이라는 것을 그는 어떻게 증명했을까요? 좀 어렵습니다만 제가 최대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의 제자해, 즉 글자를 지은 뜻풀이 제자해죠. 그 보면 그 첫 문장이 하늘과 땅에 이치는 음양과 오행일 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지지도는 일음양 오행일 따름이니라. 좀 어렵지만 제가 최대한 쉽게 한번 세종의 논리를 이해할 수 있는 데서만 풀어보겠습니다. 그 첫 문장으로 우주를 관통한 유일한 원리인 음양 오행을 얘기합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존재하는 것 치고 이 음양 오행을 벗어나는 것은 없다는 주장이죠. 당시 사람들 누구나 당연시하는 대전제를 끌어들여서 논리전개 출발점을 삼은 게 인상적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릇 생명을 지닌 무리로서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자치고 음양 오행을 두고 어디로 가겠느냐라고 하는 문장이 나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존재하는 인간의 목소리 역시 음양 오행의 원리를 담고 있다는 논리를 전개하기 위해서 세종과 당 사람들은 하늘과 땅의 원리가 되는 태극과 음양을 설명한 다음에 이 세상 어느 것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논리로 나아갑니다. 이 논리의 귀결로 생명이 있는 무리 중 하나인 사람, 그리고 사람의 목소리 역시 음양의 이치를 담을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사실 여기까지 오면 그 다음부터는 논리적으로 어렵지 않게 이어집니다. 세 번째는 훈민정음은 인간의 목소리 나는 곳, 즉 음성구조를 본따 만들었으니 역시 우주를 관통하는 하나의 이치, 음양오행의 이치에 부합한다는 논법입니다. 훈민정음이 천지음양의 이치를 담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고 따라서 하늘과 땅과 귀신도 다 함께 훈민정음에 호응할 정도로 그것은 자연스럽고 한문을 포함해서 어떤 문자체계보다 우수하다는 주장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기 어떻습니까? 세종의 논리가 좀 설득됩니까? 철학적 논변이라 다소 어려운 느낌이 있습니다만 세종의 3단 논법은 분명합니다. 누구나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보편 명제를 제시한 다음에 거기서 파생된 자연스러운 연결고리를 끌어내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말하고자 하는 주장을 도출해내는 논법이지요. 저는 이 3단 논법에 의해서 비로소 유교 지식인들이 훈민정음이라는 문자체계가 오랑캐들이나 사용하는 조잡한 문자가 아니고 유교 철학의 핵심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고도의 뛰어난 문자구나라고 인정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위나 권위를 이용해서 내리는 명령이 아니고 논리와 이성에 의거해서 듣는 사람을 설득하는 리더십이야말로 진정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사람만큼 책을 사랑하는 민족도 드물다고 말하는데요. 바로 이 세종은 이 책을 통해서 많은 그 당시 지식인들을 설득했고 특히 훈민정음을 창제한 것이 고도로 뛰어난 논리 전개를 통해서 납득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가나 세계 경제 흐름을 꿰뚫어서 알려주는 지식인이나 또는 기업의 임직원들을 또는 그런 교수님들을 유독 존경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장님이나 교수님 또는 조직의 리더들은 왜 우리가 그런 변화를 따라야 하는지를 납득시켜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세종께서는 바로 훈민정음 해례본을 편찬해서 그 당시 사대부들에게 왜 한글이 세계 최고의 문자체계인가를
납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최고로 쉬운 문자를 백성들에게 선물하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나라를 만들려면 무엇보다도 세계에서 제일 깨어난 백성들이 먼저 되어야 된다. 가장 뛰어난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세종이 훈민정음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변 구성원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선물이 무엇일까를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